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역사 뒤집어보기 역설의 박덕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사 교과서의 역사 왜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입니다. 이 산골짜기 고구려의 침략 전쟁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왼쪽 사진에 보이는 것은 환인, 지금 이제 환런이라고 하죠. 이곳에 있는 오녀 산성입니다. 이곳을 역사답사를 많이 갑니다. 고구려 첫 수도라고 해서 졸본이라고 해서 가는데요. 이 곳을 이 졸본으로 보는 것은 도리 유조와 히라토리 구라키치라고 하는 두 사람에 의해서 확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 첫 도읍지 졸본을 오녀산성에 있는 지금의 환인으로 보는 것은 이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 가보시면은 굉장히 산악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압록강 유역의 산악지대에 고구려가 성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교과서를 보면은 졸본 지역은 산과 계곡이 많아 농사를 지을 땅이 부족했다. 그래서 고구려는 적극적으로 전쟁을 벌여 세력을 넓혀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려는 압록강 유역의 산간지대에 자리 잡아 농경지가 부족했다. 그러한 탓에 일찍부터 주변 지역을 정복하며 성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중국 측의 기록을 토대로 해서 고구려는 이 침략을 잘한다, 약탈을 잘한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이제 나쁘게 묘사한 거죠. 그걸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를 보면요, 이 모본왕 때, 그러니까 49년입니다. 이때 장수를 보내 한해 북평, 어양, 상곡, 태원 등을 습격했다. 그런데 요동태수가 이 은혜와 신의로 대우함으로 다시 화친을 맺었다라고 한 기록이 있는데요. 이 한해 북평, 어양, 상곡, 태원은요, 지금의 이 갈석산 난하 지역에 있는 지명들입니다. 이 고구려 초기에 이미 이 요서 지역까지 진출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압록강 유역의 산간지대에 있던 고구려였다면 어떻게 이렇게 고구려 초기에 여기까지 진출을 할 수 있을까요? 기록이 지금 보고 있는 내용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세력을 넓혔다라는 것은요, 이 정말 다른 어떤 역사관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동명성환 편을 보면은 이 처음에 이 주몽이 이 송량의 나라를 이렇게 항복해 오니까 그 땅을 뭐라고 하냐면 다물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다물은 어떤 뜻이냐? 고구려 말에 옛 땅을 회복하는 것을 다물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물린다라고 하는 뜻의 다물인데요. 이 다물은 도대체 무엇을 회복하고 되돌리고 다시 찾는다는 걸까요? 고구려의 광개토 대항비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백잔신라 구시송민. 백자는 이제 백제를 조금 낮춰 부르는 것입니다. 백제와 신라는 예로부터 우리의 송민이었다. 추모왕의 송민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부여 구시 추모왕 송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부여는 예적부터 추모왕, 주몽의 송민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제와 신라 그리고 동부여가 고구려에 속해 있었다. 고구려의 천하질서 안에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기경량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JTBC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한 건데, 이 고구려인들도 정직한 사람들이 아니다. 언제부터 백제와 신라가 고구려 송민이었냐? 한마디로 고구려인들이 뻥을 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반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윤내영 교수님은 이 고구려의 영토 확장은 고조선의 옛 영토를 수복하는 다물 정신의 바탕을 둔 것이다. 그래서 고구려가 고조선의 옛 영토를 수복하는 그런 정복전쟁, 통일전쟁을 했다는 것이 바로 이 윤내영 교수님과 복귀대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중국 측 사서나 지금의 역사 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구려가 힘이 약하고 산골짜기 위치에서 주변 지역을 침략한 것이 아니고요. 고구려는 고조선의 정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백제와 신라, 동부여는 본래 고구려의
국통의 그런 나라에, 종주권의 나라에 속해 있었다라고 하는 천하 질서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고조선의 영토와 이 정치를 다시 통일하려고 하는, 수복하려고 하는 통일전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10번째로 이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을 대동강 평양, 지금의 이제 북한 땅에 있는 대동강 평양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근거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과서에서. 장수왕은 국내성에 기반을 두고 있던 귀족 세력을 약화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다. 평양은 대동강 유역에 평야를 끼고 있어 물산이 풍부하고 바다로 진출하기에 유리하였다라고 해서 대동강 평양서를 그대로 인정을 하는데요. 문제는 삼국사기 고구려 분기 동천왕조를 보면요. 이 동천왕 때도 마찬가지로 평양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동천왕의 평양과 장수왕의 평양은 어떻게 된 걸까요? 불과 얼마 사이에 계속 평양으로 옮긴 겁니다. 자,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평양이라는 말은 이 우리가 보통 쓰는 서울이라는 말처럼 이 일반 명사, 보통 명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단군 조선 때도 수도를 평양이라 했고요. 이 고구려 때도 수도를 평양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양은 어느 한 곳이 아니고 이 일반 명사로 지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하대 고조선연구소는 고대의 평양을 이 심양 아래쪽에 있는 요양 근처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1번째로 삼국의 건국 시기에 대한 것입니다. 자, 왼쪽 사진이 바로 이제 스다 소키치라는 사람인데요. 한국 역사학자들이 많이 존경하고 있는 그런 일제 식민사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초기 기록들을 불신을 했습니다. 그 논문을 제가 직접 번역하기도 하고 보기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어서 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초고왕과 근초고왕이 이제 백제 기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스자소키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초고왕과 근초고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초고왕이라는 말을 같이 쓰잖아요. 그것을 이 역사를 조작하다 보니까, 가공의 인물을 내세우다 보니까 이 근을 붙이고 떼고 그 차이에 따라서 이 인물을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왜 잘못됐냐면 이 스다토키치의 어떤 삼국사기 초기록 불신론의 근거는 뭐냐면 일본서기 기록이 사실은 조작된 게 많고 왜곡된 게 많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일본서기를 바라보는 그런 역사관을 이 삼국사기에 그대로 투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초고왕과 근초고왕의 차이점은 뭐냐면 근이라는 말은 우리말에서 큰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초고왕과 큰 초고왕이라는 뜻이고요. 실제로 기록을 보면은 근초고왕은 몸집이 크고 이 장대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초고왕의 그런 계승성을 가지고 있고 좀 더 이렇게 뭐랄까요, 인물됨이 크다라는 뜻으로 근이라는 말을 앞에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국사기를 연구했다고 하면서 사실은 삼국사기 안에 있는 그런 근거들은 다 이렇게 부정하고 무시한 것이죠. 그래서 이 스다 소키치의 설에 의해서 지금도 이 삼국의 건국 시기를 보통 율령 반포, 쉽게 얘기하면 중국의 법률 제도나 정치 제도를 본따서 모방해서 만든 그때를 국가의 성립 시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불교를 수용했거나 왕위를 세습한 것을 근거로 해서 2에서 4세기에 삼국이 건국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등학교 한국사 미래를 보면요. 고구려는 4세기 후반에 소수리망 때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반포했다. 백제는 고이왕 때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의 기틀을 마련했다. 신라는 6세기 버풍왕 때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했다라고 해서 은근슬쩍 이 스다 소키치의 이 건국설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표에는 이 삼국사기나 삼국사에 나와 있는 기원전 37년, 18년, 57년을 써놓지만 실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건국 시기를 4세기, 3세기, 6세기로 늦춰보고 있는 것입니다. 12번째로 가야의 건국 연대를 3세기로 늦춰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국사기에는 이 가야의 건국 시기를 42년으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3세기로 늦춰 보는데요. 왜 그런지가 참 놀랄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임나일본부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당시에 만약에 이 가야가 기원후 1세기에 건국이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강성한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를 이 야마토웨라고 하는 당시에 부족국가 수준의 그런 나라가 정복을 할 수가 없죠.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3세기까지, 그러니까 정복할 때까지는 이 가야는 나라가 아니었다. 초기 국가의 형태를 띠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 심각한 문제가 여기 나오는데요. 이제부터 이 전라도 천년사나 최근에 또 이 임나지명을 자꾸 갖다 쓰고 있는데요. 이미 교과서에는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임나일본부서를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3세기 경인데요. 이 3세기 경에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연맹왕국이 형성되었다라는 것도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연표에는요, 이 고구려백제 신라는 나와 있는데 가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야의 건국 시기를 아예 표시를 해놓지 않는 겁니다. 13번째로 가야를 임나로 바꿔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 금강가야가 이제 그 세력이 약해지고 대가야, 고령의 대가야가 금강가야를 이어서 가야국의 맹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보시면 중학교 역사 비상교과서입니다. 5세기에 고구려가 신라에 침입한 외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큰 타격을 입어 맹주로서의 지위를 잃었다. 광개토대왕이 보병, 기병 5만 명을 보내 외를 물리치고 금강가야로 후퇴한 외를 추격하면서 금강가야 세력을 약화시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 근거로 삼는 게 뭐냐면 광개토대왕 비문입니다. 당시에 신라에 왜군이 들어와서 침략을 해서 성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 그래서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이 보기병 5만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해 줍니다. 그 과정에서 왜군이 퇴각을 할 거잖아요. 그 퇴각하는 왜군을 쫓아서 어디까지 갔냐라고 했을 때 임나가라에 이르렀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이 곧 항복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 임나가라를 지금 한국 사학계에서는 이 김해 금강가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모순인 게 뭐냐면요. 임나를 이 한국 사학계는 두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금강가야, 김해의 금강가야가 임나다라고 하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고령의 대가야가 임나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개토대왕 비문에 나오는 임나가라 할 때는 다 똑같이 김해의 금강가야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임나를 얘기할 때는 또 고령의 대가야다라고 하는 서로 모순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실제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왜군이 그럼 어디서 왔고 어디로 공격을 했느냐라는 거죠. 신라를 공격할 때. 그래서 이 왜군이 이 신라 경주에 이렇게 침략을 많이 하는데요. 그 루트를 보면요. 이 대마도에서 이 대마 난류를 타고 이 포항까지 가서 거기서 경주로 내륙으로 이렇게 침투하는 그런 내용들이 삼국사기 기록에 나옵니다. 여러 차례 그쪽으로 침투를 해서 나중에 신라에서 그것을 알고 이 독산이라고 하는 지금의 포항 지역에 매복을 시켜놓습니다. 기병을 먼저 보내가지고 빠르잖아요. 기병을 먼저 보내서 독산에 매복을 시켜가지고 퇴각하는 왜군을 이제 쳐버리는 거죠. 그래갖고 완전 패퇴시키는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라에서는 당시에 이 왜군의 본거지가 군영이 대마도에 있기 때문에 이 대마도를 쳐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합니다. 2번이나 주장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회의를 거쳐가지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해갖고 이제 보류를 하는데요. 이 광개토대왕의 보기병 5만이 왔을 때 드디어 이제 신라도 굉장히 그 군사적으로 이제 완전한 우세를 점하잖아요. 그러면 이 신라에서 과연 그냥 퇴각하는 왜군을 그냥 쫓아내고 말았을까요? 만약에 이제 군사적인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왜군의 본영을 쳐야만 후환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마도를 정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임나가라는 이 광개토대왕 군이
쫓아와서 추격해서 항복시킨 임나가라는 김해 쪽이 아니고요. 김해 쪽으로 갔다는 어떠한 기록도 없습니다. 바로 이 대마도가 바로 임나가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일본에서도 이 얘기를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큐슈, 북큐슈에서 키타큐슈라고 하죠. 여기서 대마도까지 건너가서 대마도에서 다시 배를 타고 이 신라를 공격하는 그런 루트를 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소학 역사 교과서에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기 어디 이 왜군이 김해 지역으로 퇴각했다거나 왜군이 김해 지역에 가야와 연합해서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일본인들도 아는 건데 한국 학자들은 오히려 더 심하게 이제 왜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요, 이 임나 일본부설 또는 그 신공왕후가 마치 이제 신라를 공격해서 항복을 받고 백제왕도 와서 항복했고 이런 얘기가 다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일본서기의 신공 9년 기사를 보면은 이 신공왕후가 사만을 정벌할 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겨울 10월에 순풍이 불어서 신라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배가 가는데요. 바람을 타고 이제 쉽게 가가지고 이 경주 신라까지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겨울 10월에는요, 이 바람이 어떻게 부냐면 대륙에서 바다 쪽으로 붑니다. 그러니까 순풍이 아니고 역풍이 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요, 이 왜구가 이 신라를 침략할 때 겨울에는 절대 침략을 안 합니다. 기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바람의 방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계절풍, 여름 계절풍을 타고 신라를 이렇게 침략하는 그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일본 학자들도 한국 학자들도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공 9년의 기사는 명백히 허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파도가 멀리 나란까지 미쳤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일본서기예요. 그게 뭐냐면 신공왕후가 쳐들어갈 때 배가 이제 쳐들어갈 거 아닙니까? 배를 타고. 근데 이 배 파도가 이 경주 땅까지, 신라 왕이 있는 곳까지 파도가 쳐가지고 자연스럽게 갔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경주에서 바다까지의 거리가 36km입니다. 여기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신공왕후가 사만을 정벌했다, 경주를 뭐 침략했다라는 것은 완전한 허구입니다. 실제로는 아마도 이 임나가라라고 하는 이 대마도 지역에 신라 사람들이 살고 있던 좌오만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단고기 태배일사에도 보면은 대마도는 본래 임나라고 불렀다라고 돼 있고요. 이 대마도가 이제 3도가 돼서 이 좌호, 인이, 계지, 가라라고 해서 백제, 고구려, 신라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 살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마도는 가보시면은 섬으로 돼 있잖아요. 다 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왕래가 힘들어서 각자 어떤 그 전진기지, 그러니까 해양의 그런 일본 열도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루트이기 때문에 이 전진기지 삼아서 백제, 고구려, 신라 사람들이 각자 이제 분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 신라 사람들이 살고 있던 자호가라의 자호만을 이 신공왕후나 그 전에 그 남편이 중해천왕이 이곳을 잠시 이 공략을 했던 것을 마치 본토 사만의 신라를 공격한 것처럼 꾸민 것이 바로 일본서기 그 임나 일본부설의 진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대가야의 영역이고요. 이쪽이 이제 금강가야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금강가야는 전기 가야 연맹의 맹주였고, 이 후기에는 대가야가 이렇게 맹주가 됐는데, 중요한 게 이쪽이 지리산인데요. 지리산. 근데 이 지리산을 넘어서 임실과 남원까지 대가야의 영역으로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6세기 들어서 대가야는 백제에게 남원 등 전라도 동부 지역을 빼앗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굉장히 뭐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 그래서 백제가 남원이나 뭐 전라도 동부 지역을 뺏었구나, 대가야로부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긴 엄청난 음모가 있습니다.
세이마스 야스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본인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조선사 편수에도 참여한 식민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광복이 된 후에 1949년에 자기 선배들과 자신의 이 임나 일본 부서를 확고히 하고자 책으로 쓴 게 임나 흥망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 지도가 나오는데요. 이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는데 합천을 다라, 하동을 대사, 남원을 기문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이 다라, 기문, 대사는요, 이 일본서기에 나오는 임나의 여러 나라의 지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이렇게 표시를 했냐면 당시에 임나는, 그러니까 일본 야마토회가 지배하고 있던 임나가 한반도 남부에 있었고 그것을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지명들을 비슷하면, 발음만 조금 비슷하면 갖다가 다 남부에 비정을 한 겁니다. 그것을 떠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주로 이제 가해 영역이 소백산 오른쪽, 그러니까 지리산 오른쪽으로 했었는데 전라도 지역까지 확장을 시킨 겁니다. 세이마스 야스카즈가. 근데 그것을 2021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가야 지도를 보면요. 왼쪽에 세이마스 야스카즈의 지도와 오른쪽의 지도가 동일합니다. 기문, 대사, 다라 이렇게 똑같죠. 그대로 이제 베껴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보여드린 6세기 들어 대가야는 백제에게 남원도 전라도 동부 지역을 빼앗겼다는 말은요.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일본서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지금도 학자들은 일본 일제 그런 식민사학자들과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가야를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반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서기의 기문을 이 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서기 개체 7년 기사를 보면은 백제가 이제 그 일본 왕에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자, 반파국, 그러니까 대가야라는 거죠. 반파국이 신의 나라 백제의 기문, 남원 땅을 약탈했습니다. 라고 이제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군사를 보내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대가야는 백제에게 남원 등 전라도 동부 지역을 빼앗겼고 라고 바꿔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요. 대가야는 섬진강 하류와 소백산맥 서쪽까지 세력권을 확대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신라에 병합되었다라는 게 바로 이 임실과 남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대가야였다는 건데요. 자, 이 얘기도 일본서기에 나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백제의 점이 문기 장군과 사라의 문득지와 안라의 신의애 및 분파이자 반파의 기전해와 중문지 등을 불러서 일본 왕이 야마토의 왕이 이 백제 사란 신라라고 합니다. 신라 그리고 안라는 이제 그 아라가야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 나라의 장군들을 불러가지고 이 일왕의 칙명을 알리고 기문과 대사를 백제국에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문은 남원이고요. 대사는 하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문과 대사를 백제국에 주었다라고 하는 이 일본서기 개체 7년의 기사를 그대로 교과서로 옮긴 것입니다. 이 내용은요. 당연히 삼국사기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내용이고 고고학적으로도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오직 일본서기를 바탕으로 해서 가야사를 다 각색을 한 것입니다. 그거를 만약에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알면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이번에 전라도 천년사나 가야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전라도민과 남원에서 정말 거세게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그걸 이제 좌절시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것처럼 엄청난 그런 저항에 부딪힐 것을 우려를 해서 이렇게 다 바꿔놓은 겁니다. 말들을. 근데 그걸 학생들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14번째로 일제 반도사관에 의해서 고대의 우리 지명을 다 한반도 이쪽, 남쪽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예를 들면은 강동 육주라든지 세종 때의 사군 육진이라든지 그 조선 초기의 그 위화도라든지 하는 이런 지명들을요. 다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으로 다 끌어내립니다. 이 작업이 시작이 된 게요. 사실은 이 간도협정이라고 하는 그 간도협정이 지나고 나서부터 이 한반도 남쪽으로 다 지명을 다 끌어내립니다.
자, 그러나 이 고려의 기록이나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려사를 보면요. 고려의 영토는 어디까지였냐라고 했을 때 고려의 서북은 고구려에 미치지 못했지만 동북은 그것을 넘어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기록을 그대로 인정을 해야죠. 그런데 어디에도 뭐 압록강, 두만강, 이남이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화도도요.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이 압록강 쪽에 이 강변에 그 강 중심에 있는 위화도로 알고 있는데요.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요. 위화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록 중에 하나가 보면 이 이성계의 그 요동 정벌군이죠. 이 정벌군이 압록강을 건너 위화도에 주둔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충격적이죠. 압록강 중심, 중앙에 있다면 압록강을 건널 수가 없잖아요. 건넌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건너서 위화도에 주둔했다라고 해서 이 내용을 이제 인하대의 허호봉 교수님이 이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고 이 위화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위화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해서 그 위쪽입니다. 위쪽에 지금의 이 관전현 쪽에 있는 위화도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논문이 발표가 되면서 역사학계에서는, 기존의 사학계에서는 표현을 들자면 큰일 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찾아낸 그런 역사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밝힌 것이죠. 자, 이 압록강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이 제왕후기를 보면요. 이승윤은 고려 말의 사람입니다. 이 삼국 유사가 쓰여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 제왕후기를 쓰는데요. 자, 압록강이 나옵니다. 제왕후기에. 이 큰들의 남쪽은 압록강으로서 부여의 옛 땅이다라고 하였으니 북부에는 마땅히 요하강변에 있었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압록강이요. 지금의 압록강이 아니고 요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고려 말까지도요. 이 압록강은 요하였습니다. 그 압록강의 지명이, 강명이 지금의 압록강으로 된 것은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조선 초겠죠. 아마 그 조선왕조 기록을 보면. 근데 이 요하였던 압록강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압록이라는 말도 원래 만주어로 얄로라고 해서 먼 강 또는 경계라는 뜻입니다. 경계. 경계가 되는 곳을 강을 압록이라고 고대로부터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단고기에도 보면은 이 고두막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서압록 사람 고두막한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압록이 두 군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5번째로 이 동학을 왜곡을 합니다. 이 근현대사의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이 동학을 왜곡을 하는데 어떻게 왜곡을 하냐면 최재우는 유교, 불교, 도교를 바탕으로 민간 신앙을 융합하여 동학을 창시하였다.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마치 동학이 유교, 도교, 불교를 짬뽕해서 민간 신앙을 짬뽕해서 만든 아류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유교, 불교, 도교에는요 이런 동학의 가르침이 없어요. 그래서 동학은 뭐 나중에 사람이 곧 하늘이란 인내천을 중심으로 평등 사상을 강조했다. 완전한 왜곡이거든요. 이 동학은 뭐 전통적인 민간 신앙과 유교, 불교, 도교의 교리가 합쳐진 것으로 인내천 사상을 바탕으로 했다. 아닙니다. 만약에 인내천이라고 하면 잘못된 것인데요. 자, 이 동학의 원래 가르침은요, 이 수운 최재우의 그 창도에 의해서 이제 동학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분은 이 천상문답 사건이라고 하는 이 상제님을 직접 친견을 하고 시천주를 이야기했습니다. 천주님을 모셔야 된다. 상제님을 모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게 이 상제 문화가 이게 또 단절이 되면서 2대 최시영, 3대 손병희를 거치면서 시천주가 인시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양천주, 천주를 뭐 해야 된다. 인내천,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인간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학의 원래 가르침이 이 안에서 왜곡이 되어 가는 과정을 이 교과서에서는 마치 동학이 그 인내천 사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동학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1919년
만세 운동이 벌어지고요. 이 독립운동가들도 동학을 따랐던 분들이 굉장히 많죠. 김구 선생도 그랬고 윤봉길 선생도 동학을 쉽게 얘기하면 신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윤봉길 선생에 의해서 이 헌고공원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한국의 독립을 보장받게 되고요. 이런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이 대한민국 탄생에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이 동학인데요. 그래서 동학에 대해서 이 범부 김정설이라고 해서 뭐 한국의 그런 천재다라고 하는 이 불리는 이분도 이 동학이라는 것이 정말 인류의 세문화 역사를 여는 대강령이고 우리 민족의 피 속에 흐르는 고갱이 정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동학을 그냥 한낱 유교, 불교, 도교, 민간신앙에 짬뽕된 그런 아류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의 정신의 그런 큰 흐름을, 맥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뭐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이 유교, 불교, 도교를 바탕으로 민간신앙을 융합하여라고 하는 부분을 이 김범부 선생은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고은 채치원의 그 풍류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 삼교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잘못 해석하면 우리 문화사 전체가 비틀어질 우려가 있다. 이 포함이라고 했으니 말하자면 고유의 정신이 원래부터 삼교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지 이 반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 불교, 도교가 포함이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걸 바탕으로 동학이 만들었다라고 하면 주객이 완전히 전도가 되는 것이고요. 잘못된 것입니다. 자, 16번째 끝으로요. 식민사가는 비판해도 식민사학은 비판하지 않는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실증사학의 영향을 받은 이병도는 1934년에 진단학회를 조직하고 한국사 연구에 힘썼다라고 하면서 이들은 철저한 문헌 고증으로 한국사를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했다. 그 미래인도 보면요. 문헌 고증을 통해 객관적으로 역사를 서술하려 했다. 자, 그럼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서술하면. 첫 번째는 마치 이들이 객관적인 역사학자인 것처럼 실증적인 역사학자인 것처럼 찬양을 하는 문제가 생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아까 봤던 신채호 선생이나 정인보 선생이나 박은희 선생이나 이런 민족사학자들은 민족주의 이념에 빠져 있는 편향된 그런 민족사학자로 보는 시각을 만들어 버립니다. 두 가지를 다 노린 거죠. 이들의 어떤 식민 사관의 어떤 또는 그 일제 그 부역했던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밖에 역사의 역들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을 대동강까지로 하는 문제, 광복과 독립의 관계를 혼동하는 문제, 그리고 정치보다 문화를 강조하는 부분, 그리고 고구려의 조의선인을 승려로 모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일항쟁의 결사 조직이자 한국 내 심장부였던 보청교를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어떤 교과서의 종교계 민족운동에 대종교, 천도교, 원불교, 불교, 기독교는 소개하면서 보청교는 없습니다. 이 보청교를 믿지 않으면 조선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일본 어떤 그 기사에도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조선 인구의 3분의 1인 700만이 이 보청교를 따랐고요.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결국 김구 주석도 귀국하고 난 다음에 이 정읍 보청교에 많은 빚을 졌다라고 고백하고 또 이승만 대통령도 이 정읍 발언이라고 해서 이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이 정읍에 가서 이 선포를 합니다. 왜 정읍에 가서 선포를 했느냐? 당시에 이 정읍 보청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이 간도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홍산문화나 하가점 하층문화에 대한 소개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부여를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첫 번째로 이 고려 이전의 역사를 정근대로 나눠서 한 개의 단락에만 기술하고 대부분 분량을 근현대사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대한민국의 법통,
계승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관은 하나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건국을 놓고 뭐 좌우가 조금 다툼이 있는데요. 사실은 대한민국의 건국의 시작을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처음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관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이제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세 번째 결론은 이 중화사관이나 식민사관에 대한 비판이 거의 없습니다. 한마디로 외우기만 하게끔 하는 역사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문제의식이나 비판의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과거를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인데 과거를 잘못 보게 하면 잘못된 미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성이 없는 역사, 비판이 없는 역사는 끊임없이 이 모순으로 이렇게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2회에 걸쳐서 한국사 교과서 역사 왜곡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